고금소총과 야담. 기생일타홍. 일송 심의수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공부할 때를 놓쳤습니다. 머리를 따을 때부터 호탕한 집만 일삼아 밤낮으로 창루를 왕래했고 공자와 왕손들의 잔치나 노래하고 춤추는 여자들의 모임 등 가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쑥대머리와 덥수룩한 수염에 낡은 신발을 신고 해진 옷을 입고서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으니 사람들이 모두 미친 녀석으로 보았습니다. 하루는 그가 권세 있는 재상의 잔치에 가서 기생무리 속에 섞였습니다. 침을 뱉고 욕을 해도 개의치 않아 했고 때려서 내쫓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생 중에 일타홍이라는 젊은 명기가 있었습니다. 금산에서 새로 올라왔는데 용모나 가무가 당대 최고를 자랑했습니다. 심의수가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싫어하거나 귀찮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는커녕 때때로 추파를 던지며 희수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측간에 간다며 일어나더니 나가서 손짓으로 희수를 불렀습니다. 희수가 일어나서 다가갔습니다. 일타홍이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댁이 어디신지요? 심의수가 아무동 몇 번째 집이라고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일타홍이 말했습니다. 그럼 먼저 가 계셔요. 첩도 곧 뒤따라갈게요. 꼭 기다려주세요. 소첩은 빈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심의수는 기대도 하지 않은 일에 크게 기뻐하며 먼저 집으로 돌아가 깨끗이 청소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날도 어두워지지 않았는데 일타홍은 약속한 대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심의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 무릎을 맞대고 그녀와 수작했습니다. 나이 어린 여종이 안에서 나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들어가 모부인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모부인은 아들의 방탕을 걱정해 불러서 꾸중하려 했습니다. 그때 일타홍이 말했습니다. 여종을 빨리 불러오세요. 제가 들어가 대부인을 뵙지요. 심의수가 그 말대로 여종을 불러 모친에게 기별하게 했습니다. 일타홍이 곧 안으로 들어가 섬돌 아래에서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금산에서 새로 올라온 기생 일타홍이옵니다. 오늘 암호 재상 잔치에서 귀댁 도령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미친 소년이라 손가락질했지만 어리석은 천첩이 보기에 도령님은 크나큰 귀인의 기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상이 너무 거칠고 조야하여 가히 색이 굶주린 아기와 같았습니다. 만약 지금 그걸 억누르지 못한다면 장차 온전한 어른조차 되기 어려울 것이니 그 형편에 따라 알맞게 인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첩은 오늘부터 도령님을 위해 가무와 화류의 세계에는 걸음을 끊고 붓과 벼루 그리고 서책들을 주선해 도령님이 성취의 길을 걷도록 만들겠사옵니다. 대부인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소첩이 만에 하나라도 정욕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면 하필 비난한 호럼이 되게 미친 소년을 택하겠습니까? 비록 옆에서 모신다 하더라도 결코 정에 쏠려 상처를 입지는 않을 테니 그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는 학업은 멀리한 채 방탕하게 지내며 미친 집만 일삼았지. 그럼에도 이 늙은 몸이 막을 수가 없어 밤낮으로 애만 태웠는데 오늘 어디서 좋은 바람이 불어 이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보내주었나. 우리 집 미친 녀석이 학업을 성취하도록 해준다면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는가. 내 어찌 싫어하고 의심하겠나. 그러나 우리 집이 가난해 아침 저녁을 잊기 어려우니 자네같이 호사로운 기녀가 춥고 배고픈 것을 참으며 머물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일타홍이 말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아무 염려 마세요. 마침내 그날부터 일타홍은 창로에서 자취를 감추고 심씨집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빗질하고
세수하는 예절을 언제나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심희수로 하여금 책을 끼고 이웃집으로 가서 공부하게 하고 돌아오면 책상 앞에 앉게 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학업을 권면했습니다. 공부 계획을 엄격하게 세워두고 조금이라도 태만한 기미가 보이면 발끈하며 얼굴색을 바꾸고 떠나버리겠다고 겁주어 심희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심희수도 그녀를 사랑하는 한편 두려워하여 학업을 태만히 하지 못했습니다. 혼인을 의논할 때가 되었습니다. 심희수가 일타홍 때문에 철을 얻을 수 없다 하니 일타홍이 그 마음을 알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당신은 명문가 자제로서 앞길이 만리 같은데 어찌 천한 기생 하나 때문에 인륜을 저버리려 하십니까? 소첩 때문에 한 집안이 망하는 일은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소첩은 이제 떠나렵니다. 심희수가 어쩔 수 없이 철을 얻겠다고 하자 일타홍은 그제야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일타홍은 모부인 섬기듯 희수의 철을 섬겼습니다. 또 심희수에게는 날을 정해주어 4, 5일은 안방에서 자게 하고 자기 방에는 하루만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간혹 때를 어기면 반드시 문을 걸어 잠그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니 심희수는 다시 공부를 지겨워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마음이 전보다 배는 더했습니다. 하루는 일타홍에게 편지를 던져주고 누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보고 열심히 공부하라 한들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거요. 일타홍은 태만하고 게을러진 희수의 마음을 말로는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희수가 외출한 때를 틈타 모부인에게 고했습니다. 서방님의 공부 싫어하는 병이 요즘 더욱 심해졌습니다. 소첩의 정성으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소첩은 이제 떠나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은 서방님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첩이 비록 문을 나서서 떠나지만 그것이 어찌 영원한 작별을 뜻하겠습니까? 서방님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문이 들리면 당장 돌아오겠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 절을 하고 하직했습니다. 모부인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집에 오고 나서 사납고 막대 먹은 녀석이 엄한 선생을 맞이한 듯했지. 다행스럽게도 어린아이의 공부는 면했으니 이게 다 자네 덕분이야. 그런데 책 읽는 걸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모자를 버리고 떠난단 말이냐. 일타홍은 일어나 절을 올리고서 말했습니다. 소첩이라고 목석이 아니니 어찌 이별의 아픔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격려하고 권면하는 방법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서방님이 돌아와 첩이 떠났으며 급제하고 나서 다시 만나자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으면 반드시 분발에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길면 6, 7년, 짧으면 4, 5년입니다. 첩은 마땅히 몸을 깨끗이 하고 살면서 급제하실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이 뜻을 서방님께 전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일타홍은 서슴없이 문을 나서서 안주인 없는 늙은 재상의 집을 찾아가 거처를 얻었습니다. 일타홍이 늙은 재상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화를 입은 집에서 살아남아 애달프게도 몸을 의탁할 곳이 없나이다. 부디 저를 종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미한 정성으로나마 바느질과 술, 음식을 삼가 살피겠나이다. 늙은 재상은 단아하고 아담하며 총명하고 지혜로운 일타홍을 보고 가련하게 여기고 또 마음에 들어하여 붙어 살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일타홍은 그날부터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음식이 맛있고 입맛에 맞으니 재상이 그녀를 더욱더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재상이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는데 다행히도 너를 얻어 옷과 음식이 몸과 입에 맞는구나. 이제 의지할 곳이 생겼다. 내가 이미 내게 마음을 주었고 너 역시 내게 정성을 다하니 오늘부터 아버지와 딸의 정을 맺자구나. 그 뒤로 일타홍을 안채에 머물게 하고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희수가 집에 돌아오니 일타옹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겨 모부인에게 물으니 모부인은 일타옹이 작별하면서 남긴 말을 전하고 그를 꾸중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싫어해 이 지경이 되었다. 장차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나선단 말이냐. 그 아이는 내가 급제할 날만 기다린다 했다. 그 사람 됨됨이로 시건을 할 리가 없지. 만약 급제하지 못한다면 이 생에서는 다시 만날 기약이 없다. 내 뜻대로 하거라. 그 말을 들은 희수는 고통스러웠고 커다란 무언가를 잃은 듯 했습니다. 며칠 동안 경성 안팎을 두루 돌아다녀 보았지만 끝내 일타옹의 종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심희수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내가 한 여인에게 버림받는다면 무슨 면목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겠는가. 그 사람은 내가 급제하면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했지. 단단히 마음먹고 열심히 공부해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겠다. 급제하지 못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살아서 무엇하리. 그때부터 문을 닫아 걸고 사람도 만나지 않으며 밤낮 쉬지 않고 공부에 정진하니 불과 몇 년 만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심희수는 과거 급제자로서 육아하는 날 선배들을 두루 방문했습니다. 늙은 재상은 심희수 아버지의 친구였는데 심희수가 지나는 길에 찾아뵈었습니다. 재상은 흔쾌히 그를 맞아들여 고금을 논했습니다. 희수도 그 댁에 머물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윽고 안에서 음식이 나왔습니다. 희수는 상위의 음식을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슬픈 빛을 띠었습니다. 재상이 이상히 여기며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희수는 일타옹과의 사연을 상세히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소생이 각고의 노력으로 공부하고 마침내 과거에 급제한 것은 오로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이 음식들을 보니 일타옹이 만든 것과 똑같은 듯합니다. 늙은 재상이 일타옹의 나이와 생김새를 물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나에게 양녀가 있다네.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나 그 아이가 일타옹이 아닐까 싶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뒷창을 열고 들어와서는 심희수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심희수가 일어나 재상에게 절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이 여인을 소생께 허락해 주셔야겠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내 이승을 떠날 날이 멀지 않은 나이에 운 좋게 이 아이를 얻어 죽을 때까지 의지하려 했네. 지금 이 아이를 보내면 이 늙은이는 수족을 잃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세. 일이 참 난처하게 되었네. 그러나 그 사연이 참으로 기특하고 서로 이와 같이 사랑하니 내 어찌 허락하지 않을 수 있겠나. 심희수가 일어나 절을 하면서 거듭거듭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심희수는 일타옹과 나란히 말에 올라 횃불로 앞을 밝히며 나아갔습니다. 심희수는 자기 집 문 앞에 이르자 급한 목소리로 모부인을 불렀습니다. 일타옹이 왔습니다. 일타옹이 왔어요. 모부인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중문 안까지 나와 일타옹의 손을 잡고 삼도를 올라갔습니다. 온 집에 기쁨이 넘쳐났고 예전에 좋은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심희수는 뒤에 천관랑이 되었는데 하루는 일타옹이 옷깃을 여미며 말했습니다. 소첩이 정성 한 가닥을 바친 것은 오로지 진사님의 성취를 위해서였지요. 10여 년간 다른 일에는 전혀 신경을 못 썼네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의 안부조차도 들을 겨를이 없었지요. 그것이 요즘 밤낮으로 첩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진사님은 이제 마땅히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오르셨으니 부디 저를 위해 금산 언님이 되시어 첩이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극한 한을 풀 수가 있겠습니다. 심희수가 말했습니다. 그건 일도 아니요. 심희수는 걸고 나는 소를 올려 금산원이 되어서는 일타옹을 데리고 함께 임지로 갔습니다. 부임하던 날에 일타옹 부모의 안부를 물으니 모두 평안했습니다. 사흘 뒤 일타옹은 관청에서 술과 음식을 성대하게 마련하여 본가로 갔습니다.
부모님께 절을 올리고 친척들을 모아 3일 동안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옷과 갖가지 용품도 풍성하게 마련해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관아는 사사로운 집과 다르고 관가의 안식구는 다른 사람과 더욱 다르답니다. 부모님과 부모님과 형제들이 가족이라 해서 빈번히 출입한다면 구설에 올라 관에서 다스리는데 누를 끼칠 것입니다. 이제 저는 관아로 돌아가면 다시 나오기 어렵습니다. 자주 연락도 못 드릴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다 생각하시고 왕래나 연락을 삼가 안팎의 구분을 엄격히 해주세요. 그러고는 작별의 절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일타옹은 한 번도 밖으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반년이 지난 어느 날 내실에 여종이 나와서 소실의 뜻이라며 희수에게 들어와 달라고 청했습니다. 희수가 마침 공무가 있어 즉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여종이 거듭 와서 청했습니다. 그가 이상하게 여겨 들어가서 살펴보니 일타옹은 새 옷을 입고 새로 만든 침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별달리 아픈 데가 없는데도 애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첩은 오늘 진사님과 연결하고 먼 길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옥체를 소중히 보살피시오. 오래도록 영광과 부귀를 누리십시오. 첩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첩의 몸은 진사님 선영 아래에 묻어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일타옹은 말을 마치자 문득 숨이 끊어졌습니다. 심희수는 통곡하다 말했습니다. 내가 밖으로 나온 것은 오직 당신을 위해서였소. 오늘 당신이 세상을 떠났으니 나 혼자 어찌 여기에 머물겠소. 그러고는 사단을 올리고 자기 스스로 벼슬이 바뀌기를 꾀했습니다. 심희수는 일타옹의 관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금강에 이르러 애도에 시를 지었습니다. 붉은 연꽃 한 덜기 상여 수레에 실렸네. 향기로운 호는 어느 곳에서 머뭇거리나. 금강에 내리는 가을빛 단정을 적시니 아름다운 그대 이별하며 흘리는 눈물 아닌가. 여자의 한 부제학 이병태가 임금의 명을 받들어 경기도 동쪽 지방과 강원도 지방을 안찰하게 되었습니다. 행차가 홍천을 지나게 되었는데 읍내와는 시별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홍천은 주생에 든 읍이 아니어서 공은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외곽으로 돌아 다른 읍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 앞에 이르러 배가 너무 고파 어느 집 문 앞에서 밥을 구했습니다. 한 여자가 문 밖으로 나와 공을 응접하며 말했습니다. 남정네가 없는 집이라 몹시 가난합니다. 집에 시어머니가 계셔도 아침 저녁을 거르곤 하는데 행인에게 밥을 줄 여유가 있겠습니까? 공이 물었습니다. 가장은 어디 가셨소? 그건 물어 무엇이게요? 우리 집 가장은 이읍 이방인데 요사스러운 기생에게 빠져 어머니를 박대하고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혼자 쉴 새 없이 욕을 해댔습니다. 방 안에서 늙은 노파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라기야, 왜 중요하지도 않은 말을 하여 남편의 악덕을 드러내느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느니라. 그 말을 들은 공은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그래서 발길을 돌려 읍내 쪽으로 가서 이방의 집을 찾았습니다. 때는 옷이어서 안으로 들어가니 이방이 마루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고 기생도 마주 앉아 같이 먹고 있었습니다. 공이 마루 가장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온 나그네로 어쩌다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점심때를 놓치고 말았으니 밥 한 사발만 얻어 요기를 했으면 합니다. 마침 흉년이 든 때라 진곡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이방이 눈을 들어 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아까 새끼 낳은 개에게 주려고 끓인 죽이 남아있느냐? 네, 있습니다. 한 사발 담아 이 거린에게 주거라. 조금 뒤 종이 지게미와 쌀겨로 순죽 한 사발을 가져와 앞에 놓았습니다. 공이 노여워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잘 살아도 아전이고 나는 비록 국어를 하고 있어도 사족은 사족이요. 때를 놓쳐 밥을 찾으면 다른 사발에 새 밥을 담아 주어야 마땅하지 않소. 만약 그럴 수 없는 사정이라면 먹던 밥이라도
덜어서 줄 수 있을 것이오. 그런데 개돼지가 먹다 남긴 것을 주니 이게 무슨 도리요. 이방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상하다는 듯이 공을 바라보다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양반이라면 왜 내 사랑방에 앉아있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냐. 흉년이 처참하게 들어 요즘은 사람들이 이런 것조차 얻어먹지 못해 한다리다. 너는 뭐하는 사람이길래 감히 이처럼 구느냐. 그러고는 죽사발을 들어 공의 이마를 내리치니 피가 흘러내리고 죽이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공은 아픔을 참고 뛰쳐나와 즉시 암행어사로 출두했습니다. 이때 이 고을원이 진유라고 남은 곡식을 돈으로 바꾸어 자기 서울 집으로 보낸 문건이 포착되어 봉고파직되었습니다. 이방과 기생은 나란히 곤장을 때려 죽였습니다. 한 여자의 악언에서 비롯한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옛말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요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한 것은 진정이를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내조의 여왕. 병마절 도사 우화형은 평산 사람인데 집이 무척 가난했습니다. 처음 묵과에 급제하고 관서 지방 강변에 있는 읍을 방어하기 위해 갔는데 거기서 관아에 딸려 물 깃는 일을 하던 여자 종를 보고 용모가 그렇게 추하지는 않아 사랑하게 되어 함께 살았습니다. 하루는 여자가 하영에게 물었습니다. 선달님은 저를 첩으로 삼기까지 하셨는데 장차 무엇을 의식의 미천으로 삼고자 하세요? 하영이 대답했습니다. 내 집이 원래 가난했는데 지금 천리 박나그네가 되었으니 수중에 가진 것이 없지 않은가. 이미 너와 한 집에 살게 되었으니 바라는 건 때 묻은 옷 빨래에 입고 떨어진 벗은 기워 입는 것뿐이다. 내게 돌아갈 물건이 뭐가 있겠느냐? 첩도 익히 알고 있답니다. 제가 이미 몸을 허락해 첩이 되었으니 선달님의 옷감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것 없다. 그 후 여자는 바느질과 길쌈에 힘써 옷과 음식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영은 북방 근무 기한이 다 차서 돌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물었습니다. 선달님은 여기서 돌아가시면 한양에 머물며 벼슬을 구하려 하시나요? 하영이 말했습니다. 나는 적수공권이고 한양에 친지나 친구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 머물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겠나. 가망 없는 일이야. 계획이 있다면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 선산 아래에서 늙어 죽는 것이겠지. 여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선달님의 기상과 용모를 보니 선달님은 보잘것없는 분이 아닙니다. 앞날이 창창해 가히 곤수에 이르실 겁니다. 남자가 무엇인가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어찌 재산이 없다고 초야에 파묻혀 있기만 하겠습니까? 그러신다면 심히 한탄스럽고 애석합니다. 저에게 여러 해 동안 모아놓은 은하가 있는데 600냥은 될 것입니다. 이 돈을 전별금으로 드리오니 안장 올린 말을 한 마리 사시고 남은 것은 노잣돈으로 쓰세요. 부디 고향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곧바로 한양으로 가셔서 벼슬을 구하십시오. 10년을 기한으로 하면 뭔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천인이니 선달님을 위해 수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다른 곳에 몸을 의탁하고 있다가 선달님이 이 도에 수령이 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로 그날 가서 뵙겠습니다. 이것을 기약으로 삼겠으니 부디 선달님께서도 몸조심하고 몸조심하소서. 하영은 뜻밖의 많은 돈을 얻어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뿌리면서 그녀와 작별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하영을 배웅하고 읍내에서 호라비로 사는 장교 집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장교는 그녀의 사람됨이 영리한 것을 보고 배필로 삼아 함께 살았습니다. 장교의 집은 가난하지 않으니 그녀가 장교에게 말했습니다. 전부인이 쓰고 남긴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요? 무릇 일이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곡식은 어느 정도고 돈과 비단, 배와 무명은 얼마나 되고 그릇과 기타 잔물은 어느 정도인지 모두 그 명목과 수요를 적어서 사람이나 물품의 이름 혹은 금액을 두루 적어 장부를 만들어요.
장교가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물건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갖추면 되는데 무엇을 꺼리고 의심하여 이런 일을 하는가?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간청하니 결국 장교는 그 말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여자는 그 장부를 받아서 옷상자 속에 넣어두고 열심히 치산했습니다. 집안이 날마다 조금씩 부유해져 가니 그녀가 장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문자를 거칠게나마 읽을 수 있어 한양에서 나온 승정원에서 처리한 사항을 매일 아침에 기록하여 반포하는 관보나 정치에 관계되는 기사 또는 관원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기사 보기를 좋아한답니다. 당신이 매일 관하에서 그것들을 빌려와 제게 보여주시겠어요. 장교가 그 말대로 그것들을 빌려와 보여주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정사에 따르면 선전관 우화형은 조선시대에 관서의 문서와 부적을 주관하던 종육품 관직 우화형이 되었고 이후 경력을 거쳐 부정으로 승진해 마침내 관서지방 좋은 읍의 수령이 되었습니다. 여자는 그 이후로 조보만 보았습니다. 아무 달 아무 날에 수령 우화형이 조정에 하직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장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오래 머물 계획은 없었습니다. 이제 영원히 이별해야겠습니다. 장교가 깜짝 놀라며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래 자초지종을 다 물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갈 곳이 있으니 당신은 미련을 갖지 말아주세요. 그러고는 전날 물건의 종류를 적은 장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7년간 남의 처가 되어 가산을 관리해왔는데 만일 하나라도 전보다 줄어든 것이 있다면 떠나는 사람의 마음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다행스럽게도 줄어든 것은 없고 간혹 2배, 3배 혹은 4배로 늘어난 것도 있으니 제 마음이 놓입니다. 그녀는 장교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종 한 명을 고용하여 짐을 지게 하고 자신은 남자 옷을 입고 패랭이를 쓰고서 하영이 태수로 있는 군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때는 우화형이 부임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송하러 온 백성인 척하며 관정으로 들어가 아뢰었습니다. 아를 일이 있사옵니다. 원컨대 계단을 올라가서 발걸하고자 하나이다. 하영이 이상하게 여겨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 마침내 허락했습니다. 그녀가 또 창 앞 가까이 가기를 청하니 그는 더욱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허락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또님께서는 혹소인을 아시겠는지요? 하영이 말했습니다. 내 새로 부임하고 처음 나왔는데 이읍 백성을 무슨 연고로 알 수 있겠는가?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무 해 아무 땅에 근무하셨을 적에 함께 살던 사람이 어찌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하영이 그녀를 뚫어져라 보고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 손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영이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런 모습을 하고 왔느냐? 내가 부임해온 다음 날 내가 또 여기 오니 정말 기이한 만남이로다. 서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막혔던 회포를 풀었습니다. 이때 하영은 아내를 잃었는지라 그녀를 안채에 거처하게 하면서 살림살이를 도맡게 했습니다. 그녀는 전부인 소생의 자식들을 정성 들여 키웠습니다. 노복을 지휘하고 부리는 데 법도를 갖추었고 때에 맞게 은혜를 베풀고 또 위엄을 보이니 관아 사람들이 모두 흡족해하며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하영에게 조언하여 비변사 서리들에게 돈푼이나 쥐어주어 매달 초에 나오는 조보를 얻어오게 했습니다. 그녀는 조보를 보고 세상 일을 헤아렸습니다. 당시 벼슬아치 중에서 아직 정관이 되지 못했지만 얼마 안 있어 정관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후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그들이 재상이 되어 권력을 잡으면 하영을 적극 청거하니 그는 부유한 읍 서너 곳을 거쳐갈 수 있었습니다. 가게가 점차 부유해지자 그 사람들에게 더욱 후하게 주고 그들을 무난하니 하영은 차차 승진하고 자리를 옮겨 병마절도사에 이르렀습니다. 하영은 나이가 거의 80이 되어 고향집에서 임종했습니다.
여자는 이에 맞게 초상을 치렀습니다. 성복을 지내고 나서 적자를 비롯해 상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영감님은 시골 무변으로 지위가 아장에까지 이르렀으니 영광이 지극했고 고의를 넘기셨으니 수명도 지극했다 하겠다. 그러니 무슨 유감이 있으시겠느냐. 나로 말하자면 지어미가 지아비를 섬기는 것이야. 당연한 도리이니 자랑할 게 뭐 있겠느냐마는 여러 해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영감님 벼슬 구하는 것을 도와 오늘에 이르게 했으니 나도 책임을 다했다. 내 먼 지방에서 온 천인으로 무관으로서 이품 이상의 관직에 있던 사람의 소실이 되어 여러 읍에서 두터운 녹을 누렸으니 나의 영광 역시 지극하다 하겠다. 내 무슨 원통한 마음이 있겠느냐? 영감님 살아계실 때 내가 살림살이를 주관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느니라. 이제 상주가 이렇게 장성하여 집안일을 이끌어갈 수 있고 큰 며느리 역시 살림살이를 주관할 수 있으니 오늘부터 살림살이를 맡도록 하려무나. 적자와 큰 며느리가 울며 사양했습니다. 우리 집이 능히 오늘에 이른 것은 모두 사모님의 공입니다. 저희는 다만 의지하고 우러러 보기만 했는데 오늘 어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집안의 질서가 어지럽혀질 것이니라. 그러고는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 그릇, 돈, 곡식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큰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큰 며느리를 정당에 거처하게 하고 자기는 건너편 구석 한 칸 방으로 물러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여자는 문을 닫고 곡기를 끄느니 며칠 만에 죽었습니다. 적자를 비롯해 모두 애통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모는 보통 분이 아니시니 어찌 서모로 대접하겠는가. 초종 후 석 달을 기다려 장사 지내기로 하고 별도의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영의 상여가 나가는 날이 임박해 관을 옮기려 하는데 상여를 운반하는 인부들이 관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명이 들어도 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말했습니다. 혹 소실에게 미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소실과 함께 발인하려 하자 하영의 널이 가볍게 들려나가니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평산 땅 대로변에서 서쪽을 향해 묻은 것이 하영의 묘이고 그 오른쪽으로 10여 보 떨어진 곳에서 동쪽을 향해 묻은 것이 소실의 묘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